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연초면 열리는 세계적인 경제 행사가 있죠. 바로 다보스 포럼. 정식 용칭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인데요. 다보스 포럼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가 2023년도 어려웠는데 24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랑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보스 포럼이 매년 연초에 열립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정말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한 모습이죠. 역시 그런 논의를 할 때 매년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 바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바로 Chief Economist, 세계 주요 석학, 경제 석학들의 전망을 조사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여러분께 좀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매년 2024년 경제전망뿐만 아니라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그 해의 주요 경제 트렌드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역시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또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 안타깝게도 더 어려울 것이다. 좋지 못한 경제이니까 그 좋지 못한 어려운 경제임을 더 명확히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남겨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는 아마도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서 다보스 포럼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정의는요, 범세계적인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국제적인 그런 실천 과제에 대해서 모색하는 국제적인 민간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클라우스 슈밥, 독일 태생이죠. 물론 유대인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에 비영리 재단의 형태로 창립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유러피언 중심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할 것 없이 범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조금 더 유러피언 경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조망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은 물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가 위치돼 있지만 매년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가 열린다 해서 다보스 포럼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뿐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라는 걸 말씀드리고 딱 한 번이죠. 2002년에만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9.11 테러와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맞서겠다 하는 의미로 당시 다보스 대신에 뉴욕에서 열렸던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본부에 이 포럼의 건물이 있고요. 거기 가보시면 역시 여러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보고서는 이 다보스 포럼, 이 세계경제 포럼 연구자들이 펼쳐낸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어떤 세계경제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명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석학,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좀
좀 설문을 해봤는데 56%의 또 세계 경제 석학들이 세계 경제가 더 약화될 것이다. weaken, 더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 경제가 오히려 더 약해질 것이다. 스트롱거해지기보다는 위큰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는 대표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에서 이 고용 노동 시장이 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고용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불안, 스트레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24년 세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뷰를 주요 권역별로 좀 쪼개 본다면 어떤 지역들에 더 약한 고리가 남겨져 있을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를 전망될 만한 그런 지역은 단연 유럽입니다. 이 유러피언 국가가 2022년, 23년 동안 정말 거대한 고물가를 만났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막대하게 높은 물가를 만났던 거예요. 특히 에너지 위기발 고물가가 더 겹쳐졌죠. 그러면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긴축적 행보를 보였던 겁니다. 그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 그게 유러피언 경제고요. 유러피언 주요국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놓이게 된다라고, 세계 경제에 대한 뷰가 안 좋은데 유독 유럽 경제가 안 좋다. 독일 경제도 2023년에 역성장했고 24년 경제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경제 회복이 더 지연되는 그런 모습임을 제가 누차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도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했고, 중국 경제는 계속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 좀 종합해 보면 주요 선진국들, 유럽 경제, 미국 경제가 고물가와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를 도입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는 유독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또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또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특별히 회복할 만한 그런 시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고물가의 기조가 아프리카 지역에 점차 전이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은 고물가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국면인데 2024년 오히려 아프리카 지역은 뒤늦게 고물가의 역습이 찾아와요. 더군다나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이 곡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주요국들은 정말 극심한 기근에 처할 수 있는, 정말 극단적인 익스트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극단적인 어떤 가난함, 빈곤함을 겪게 되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4년 세계 경제, 그러면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주요 경제 석학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24년 경제 전망의 주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꼽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네, 경기 침체. 두 번째는 고물가. 고물가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남아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 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경기 침체나 저성장,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제 성장 구조가 더 약화된다. 그것이 더 우려되는 지역들을 쭉 나열했고요. 주로 경기적으로 더 어렵겠다라고 보는 그런 지역들은 첫 번째 유럽, 두 번째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역도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그게 연쇄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면에서는 주로 이 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또 동아시아, 그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징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오히려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나라 권역들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물가 문제인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은 그 고물가의 압력을 좀 덜 걱정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뒤늦게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든가 혹은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고물가의 어떤 충격이 뒤늦게 찾아온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세계가 여러 개로 이제 분절화되면서 공급망 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는 결국 식량 문제로도 치닫게 되고, 그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 이 두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같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권역들입니다. 그게 결국 세계적으로도 경제의 이제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면면들이 가장 우려되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24년 연초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물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물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 굉장히 높죠. 이 파랑색 하늘색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 그 밖에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생활비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고물가로부터의 역습도 상당히 세계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왜냐하면 고물가 상황이면 경기를 또 진작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물가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도입해야 되고, 또 재정정책도 긴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물가 압력은 그것 자체로서도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어려운, 힘든, 어쩌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의 충격을 가져다 주는 성격이지만, 더군다나 이 고물가가 존재하는 한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은, 금리 인하라든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오히려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경학적 분절화, 이 단어를 꺼내 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마치 산산조각 난다. 세계가 다 따로따로 논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가 아니라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 지금 지경학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쩌면 지오그래피컬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와 또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맞물린 지경학적인 분절화, 세계가 따로따로 논다라는 것인데, 이 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해서 69%가 그 지경학적 분절화의 국면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면 당연히 글로벌 이코노미 관점에서 볼라톨리티, 뭐예요? 변동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뭐 공급망 차단이라든가, 뭐 각종 뭐 공격 혹은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순탄하게 회복되긴 어렵고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강조합니다. 또 각종 경제 활동이 글로벌화돼요? 아니죠. 로컬라이즈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의 자국 혹은 자국의 우방국적 관계에 있는 동맹국적 관계에 있는 그런 권역 내에서만 경제권이 더 공고히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글로벌 트레이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스탁마켓, 증권 시장에 부정적인 이 볼라톨리티를 변동성을 더 가져다 주니까 그게 또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또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오 이코노미컬한 블록이 형성됩니다. 권역이 이쪽 권역, 이쪽 권역.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 하나가 마치 지구촌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계가 따로따로 분절화돼서 동맹국끼리의 경제 활동만 강화된다. 경제적인 그런 블록이 형성된다. 이것도 역시 한국 입장에서 저쪽 나라, 저쪽 나라 다국적으로 수출하던 그런 나라가 이제 저쪽 국가에는 수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저쪽 국가는 오히려 나한테 공급망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 횡포를 벌여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순탄하게 연결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의 개념에는 노스, 사우스, 남북 간의 어떤 inequality, 이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도 또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혹은 지정학적으로도 또 경제 교류 면에서도 상당히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게 되고 서로 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정도가 약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치닫게 된다. 이게 결국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강조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그게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 클라우스, 구름 끼게 한다. 어둡게 만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경제는 점차 위큰, 약해지는 고리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취약해지는 산업이 있고 그 가운데 나름 부상하는 산업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약화되는 고리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함께 이렇게 취약해지는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부상하는 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일단 부상하는 산업하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ICT,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거죠. 최근 미국 주가의 흐름도 뭐 정말 최고가를 갱신할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미래에 기대되는 산업이다, 부상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메디컬, 헬스케어 영역이라든가 또 로우 카본 에너지, 탄소를 저감하는 재생에너지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산업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산업, 그런 산업은 밑에 있죠. 제조업도 결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되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또 전개되고 또 전통적인 그런 금융산업, 또 부동산 산업, 그런 산업은 또 취약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왜냐하면 고금리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맨 밑에 보시면 또 소매, 유통산업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도소매 유통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디지털 이코노미로 전환되니까 결국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은 가고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이코노미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더 집중해 볼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는 산업, 취약해지는 산업에 집중해 볼 것입니까? 역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에 진출해 보겠다, 신사업으로 좀 뛰어들어 보겠다 라고 할 때 기존의 전통 산업을 좀 조정해서 신규 유망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때 어떻게 산업 구조에 맞게,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나의 사업 구조를 재편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국가 R&D 정책이나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유망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누리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출 때 우리 산업 생태계가 더 경쟁력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억눌리는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나라로 계속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경제가 취약해지는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어렵고 당분간 여러 경제적으로 회복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국면에 취약해지는 산업에 더 이렇게 얽매여 있고 부상하는 산업으로 진출을 외면할 경우 우리는 더 취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어떻게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 또 각종 세계 주요 국제 정세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